홍콩 항생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인데요. 결국 핵심은 불완전 판매냐 아니냐입니다. 네, 이와 별개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에 돌입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 H지수 관련 ELS 사태 상황과 함께 법률적 쟁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자, 이제 홍콩 항생 H지수 ELS 요거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대규모 금융 손실과 함께 분쟁이 예상된다는 상황이고요. ETF 쪽에는 뭐 워낙 최근 많이 빠졌으니까 또 최근 저가 매수로 또 들어오긴 합니다만 아직은 불안하고 우선 지금 현재 이 관련 사안에서 뭐가 문제됐는지도 한번 정리하면 하고 가시죠. 네, 맞습니다. 홍콩 항생 H지수, 이것은 결국에 홍콩의 주가지수를 말씀드리는 네. 것인데요.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ELS 상품 판매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홍콩 주가지수가 2년 새 최근 계속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ELS 상품의 원금 손실 자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폭락할 경우에 원금의 절반 이상을 손실을 볼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홍콩 H지수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ELS 상품이 손실과 그 이익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ELS 상품이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국내 5대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그 ELS 판매 규모를 봤더니 약 9조 원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 이 시중 5대 은행 가운데서 4조 7천억 정도가 국민은행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이 상품을 두고 판매처인 시중 은행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현장 조사해보겠다라는 방침인데요. 결국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것들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그러니까 투자 위험성이라든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고령의 투자자들이 많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 고령의 투자자들에게 과연 적합한 투자를 권유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사태 이후에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는데 은행에서 그 금융투자 상품 판매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불안전 판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의 그 고위험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요.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 제도를 좀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1년 3월 달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면 어떤 네. 골자냐면 결국에는 일부의 상품에게만 판매 규제가 되어 있던 것들을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판매자에게는 6개의 판매 규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의무라든지 계약 해지까지 당할 수 있도록 법에서 투자자들을 좀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6대 규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설명 의무, 그다음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부당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6대 판매 규제 의무 중에서 지금 현재 H지수와 연계된 ELS 상품 판매와 관련된 의무는 무엇이냐면 설명 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이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비추어서 과대한 그 투자 위험을 수반하는 네. 투자 상품을 권유한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게 권유를 했다라고 하면 투자자, 그러니까 고객들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설명 의무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투자 상품의 그 내용이라든지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콩 H지수와 관련된 ELS 판매를 할 당시에 이 시중 은행들이 설명 의무라든지 적합성의 원칙을 잘 지켰는지 여부가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뻔하거든요. 극단적인 저금리 시대에 뭐 연령층이 어떻게 됐건 간에 은행권에 넣어놨다가 만기가 도래해요. 찾아요. 다시 또 적금으로 그냥 가시겠습니까 할 때 꼭 그때쯤이면 또 은행권에 캠페인이 걸립니다. 저런 게 또 득세를 해요. 득세를 하면서 그때는 또 주식이 좋을 때거든요. 주식이 좋을 때인데 딱 하나지. 설마 이게 3년 내 반토막 나겠습니까? 이 하나라고. 그것만 안 하면은 4% 내지는 5%를 드립니다 하니 1%도 안 되는 금리 시대에 이자 시대. 그러니 그걸로 이제 하는데 그걸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 사인을 해요. 법적으로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 가입하면서 사인을 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문제시 되는 거예요. 별탈 없이 벌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손실이 날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정부가 배상 기준을 마련할 검토 중이다. 뭐가 쟁점입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 배상 비율이 먼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 비율. 네, 이 기본 배상 비율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6대 판매 규제 의무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배상 비율을 금융 당국에서 정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그 은행권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책임 가중 사유를 가감 조정해서 아마 투자자들별로 그 배상 비율이 달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는 결국에 쟁점이 될 것은 고령층에 대한 투자 권유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어제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90대 이상의 초고령자들에게 이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그 규모가 90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초고령층에게 판매한 이 투자가 과연 적합했느냐, 이 적합성의 원칙에 벗어난 것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에서는 결국에 거래 경험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만약에 ELS 상품에 거래 경험이 많았다라고 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든지 이 투자 상품 자체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배상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입 시기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거든요. 네, 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언제 지금 제정이 되었냐 하면 2020년 3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마련이 좀 늦어지면서 시행 자체는 2021년 3월 24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법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했냐 봤더니 자본시장법으로 보호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2021년 3월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통상 ELS 만기는 3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분들 중에서 2021년 3월 24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이후 분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의무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게 되시는 분들은 은행권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 의무 위반을 입증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들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녹취를 받기도 하고 또 자필 서명을 받기도 그러니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은행권에서는 이 설명 의무를 굉장히 잘 지키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각광받아왔던 상품이고 공모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 설명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겠죠. 그렇다면 적합성의 원칙을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폭넓어지는 반면에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분들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느냐 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여부와 규모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상당히 법적으로 이 다툼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사안 자체가.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 현장 조사해 보니까 인류 불안전 판매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발했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부실 판매 사례도 언급되고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국민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도래할 그 만기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4조 원이 넘는다고 네.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현장 조사를 벌인 곳도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직원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불안전 판매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인데 네. 이 불안전 판매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녹취를 하면서 대답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네, 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답을 지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3년 내에 반토막이 과연 나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적습니다. 예금처럼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그 원금 손실 가능성 자체를 축소해서 말씀드린다거나 예. 아니면 투자 성향 자체를 공격형으로 만들기 위한 유도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작업들을 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적합한 판매라고 보고 이런 사례들을 발견하는 경우에 결국 불안전 판매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불안전 판매 사례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예. 이 불안전 판매 사례 같은 경우에 최근 있었던 사례는 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을 했고 뭐 피해 금액의 40%에서 80% 가량이 배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감원의 분쟁 조정이 아니더라도 또 은행권에서도 자진해서 사적 화해 결정을 한 후에 그 투자자들에게 직접 배상을 하는 자율 배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감원의 분쟁 조정이 아니더라도 또 시중은행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또 배상이 이루어질 확률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매번 불안전 판매 논란이 일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령자 판매인 것 같은데 이제 금융당국은 고령자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인데 사실 이게 단순히 고령이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은행권 입장은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은행권에서도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가입 당시에 가입 상품의 위험도라든지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본점에서 또다시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해당 가입을 한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까지 거쳤다는 것이죠. 뭐 2중, 3중으로 자신들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를 권유했고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국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은행의 입장에 대해서 이거는 뭐 가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강경한 예. 입장을 보이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항변할지라도 결국에는 고령층에게 그 노후 보장성 금액 같은 것들을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네. 그리고 적금을 만약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금액에 대해서 ELS라는 굉장히 초고위험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적합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설명을 잘 했는지 여부를 보기 전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대부분의 금융 상품이 무슨 뭐 은행의 예적금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항상 광고 뒤에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고시를 하고 가잖아요. 자, 그럼 ELS 이것도 손실 볼 수 있는 상품이고, 자,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이제 재구매율이 한 90% 이상이고 대부분 이미 수익을 장 좋았을 때 수익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걸 갖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 상품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항변이에요. 즉 투자자도 주의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은행권에서 판매사의 그게 항변이 될 텐데 이게 먹힐까요 그러면은? 뭐 이런 항변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해 시간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시각이 엇갈린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재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손실의 위험성을 아예 몰랐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지 네, 않느냐. 그렇죠.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 또 더 많은 이익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택하는 상품이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에 성공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면 이건 투자자의 투자 성공으로 보고 반면에 이렇게 투자 손실이 심각한 경우에는 판매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시장 논리에 뭐 적합하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비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불완전 판매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에는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예. 될 것 네. 같은데요. 최대치로 살펴보면 한 80%까지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고요. 예. 또 최소치로 보면 약 30%까지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2014년 7월이죠. 동해안 기업어업 회사채 사태의 경우에는 기본 배상 비율이 30%가 적용이 네. 되었습니다. 반면에 2019년에서 20년까지 발생했던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최대 보상 금액이 40%에서 80%까지 적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단 소송 준비 중이잖아요. 실제로 이거 참여하면 조금 승산이 있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분들. 모든 투자자를 같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투자자의 책임이 얼만큼 인정되느냐, 그다음에 판매처의 책임이 얼만큼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평가가 될 텐데요. 결국에는 뭐 투자자 같은 경우에 내가 거래 경험이 많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투자자의 책임이 좀 더 높게 판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판매처의 어떤 그 규제 의무 위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아예 손해배상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장점은 과연 시중은행들이 판매 규제 의무를 잘 준수했는가, 네. 그리고 이것들을 만약에 준수하지 않고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별로 자신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 배상 비율로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서 또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투자자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 또한 내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해서 똑같이 평가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은행에서 어떤 경위로 어떻게 그 판매 상품을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투자 비율도 손실 배상 비율도 달리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